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식사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선 궁궐에서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움직이는 순서가 드러났습니다. 누가 왕이 남긴 음식을 먼저 받는지, 누가 방 가까이에 서 있었는지, 누가 뒤에서 기다렸는지가 조용히 보였습니다. 남은 반찬은 그냥 치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보여주는 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왕의 밥상은 화려합니다. 좋은 그릇, 귀한 재료, 끝없이 올라오는 반찬. 하지만 그 장면만 보면 절반만 본 겁니다. 왕의 밥상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자리가 아니라 궁궐 사람들이 움직이는 순서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조선 왕의 밥상은 사치스럽고 화려한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단순히 왕이 잘 먹었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올리는 죽상부터 밤에 먹는 야창까지 왕에게는 하루에도 여러 번 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뒤에는 전국에서 재료를 보내는 사람들, 궁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왕의 몸 상태를 살피는 사람들, 그리고 왕보다 먼저 음식을 맛봐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음식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람 이야기입니다. 왕의 밥상은 왕 한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위험을 먼저 떠안았는지, 누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는지, 나라가 어려울 때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했는지가 그 상 위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이 무엇을 먹었는지보다 그 밥상 때문에 누가 움직였고 누가 기다렸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면 화려해 보이던 왕의 한 끼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왕의 한 끼를 다르게 보려면 먹는 순간보다 먹고 난 뒤를 봐야 합니다. 상은 방에서 물러났지만 궁궐 사람들의 움직임은 그때부터 더 잘 보였습니다. 왜 남은 음식까지 중요했을까요? 왕이 남긴 음식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았습니다. 왕 가까이에서 일한 사람일수록 먼저 받을 수 있었고, 멀리 있던 사람은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낯설지만, 당시에는 남은 음식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순서는 왕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수라상은 왕에게 올린 밥상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왕은 보통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수라를 받았습니다. 아침 수라는 오전 10시쯤, 저녁 수라는 오후 5시쯤 올랐습니다. 하루의 중요한 식사 시간이 두 번 정해져 있었던 셈입니다. 그 상에는 12가지 반찬이 올라가는 12첩 반상이 차려졌습니다. 원반, 격반, 정골상이라는 세 상이 함께 놓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심이 되는 상, 옆에 붙는 상, 따뜻한 전골을 올리는 상이 한 방 안에 함께 펼쳐진 겁니다. 두 차례의 수라, 3개의 상, 12가지 반찬. 겉으로는 풍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 뒤에는 누가 가까이 서고 누가 뒤에서 기다리는지까지 정해진 질서가 있었습니다. 밥상이 물러난 뒤에도 사람들이 움직였다면 그 상은 하루에 몇 번이나 궁궐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남은 음식에도 순서가 있었다면 이제 그 음식이 하루에 몇 번이나 만들어졌는지 봐야 합니다. 왕의 하루는 한 번 크게 차려 먹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면 충분했을까요? 궁중의 일상 식사는 이른 아침 죽상, 아침 수라상, 낮에 먹는 간단한 상, 저녁 수라상, 그리고 밤참으로 나뉘었습니다. 기록에는 왕족의 식사가 예부터 하루 5번이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다만 영조처럼 실제로는 하루 3번만 상을 받은 왕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횟수 자체가 아닙니다. 왕의 식사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었지만 왕의 건강과 습관에 따라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밥상은 고정된 메뉴판이 아니라 몸 상태와 하루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초조 반상은 이른 아침에 올린 죽상입니다. 탕약을 먹지 않는 날,
아침 7시 전후로 죽이나 미음처럼 부드러운 음식이 올라갔습니다. 막 잠에서 깬 사람에게 부담 없는 음식을 먼저 올린 셈입니다. 그 뒤로 아침 수라, 낮것상, 저녁 수라, 야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궁궐부엌은 한 번 바쁘고 끝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소주방 사람들은 재료를 다듬고, 불을 살피고, 그릇에 맞추고, 상을 드리는 순서를 계속 지켜야 했습니다. 소주방은 왕실 음식을 맡은 궁궐부엌이라고 보면 됩니다. 왕이 한 끼를 받는다는 말은 그 앞뒤로 여러 사람의 시간이 함께 묶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밥상은 왕의 입맛보다 궁궐 사람들의 하루를 더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상이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음식을 마주한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부엌의 시간이 왕을 향해 모였다면 마지막 문턱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서 있었습니다. 왕 가까이에 있는 자리는 좋아 보이지만 가까울수록 먼저 감당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왕보다 먼저 먹는다는 건 특권이었을까요? 궁중에서는 왕이나 왕비가 식사하기 전에 기미상궁이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기미는 음식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혹시 독이 들었거나 상한 음식은 아닌지 왕이 먹기 전에 사람이 먼저 확인한 겁니다. 한 숟가락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왕에게는 안전 확인이었고, 기미상공에게는 자기 몸으로 먼저 위험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요한 사람의 보안 검사를 사람이 직접 맡은 자리였습니다. 소라 상공들은 왕과 왕비 곁에서 식사를 시종들었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그릇 덮개를 열고 정해진 순서대로 음식을 올렸습니다. 그릇 하나를 여는 손짓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궁궐은 겉으로는 가장 안전한 곳처럼 보이지만 권력이 모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신하들, 후계 문제, 궁중 세력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상 앞의 작은 절차가 왕을 지키는 장치가 됐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더 좋은 음식을 먼저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더 먼저 마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확인을 지나고 나서야 전국에서 올라온 재료들이 왕 앞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검식이 밥상 앞에 위험을 보여줬다면 이제 그 상이 왕 앞에 오기 전 얼마나 먼 길을 지나왔는지 볼 차례입니다. 수라상에는 궁궐 안 음식만 올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릇 속 재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왕실 음식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재료가 쓰였습니다. 바닷가의 해산물, 산의 나물과 약재, 각 고을의 곡식이 길을 따라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8도의 감사들이 식재료를 올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감사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에 가까운 지방의 책임자입니다. 이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왕의 한 끼를 위해 지방과 궁궐이 함께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먼 곳에서 재료가 올라오고 궁궐에서는 그 재료를 왕의 건강과 일정에 맞게 손질했습니다. 궁궐 안에도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소주방은 식사를 맡은 부엌이었고 생과방은 음료나 과자를 만들던 곳입니다. 대령 숙스는 궁중에서 일한 남자 조리사를 말합니다. 큰 잔치가 있을 때는 숙설소라는 임시 조리 공간을 따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라상은 왕의 취향만으로 차려진 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재료, 궁궐 안 사람들의 손, 왕의 건강을 살피는 기준이 한 상에서 만났습니다. 전국의 재료가 한 사람 앞에 모였다면 그 상을 일부러 줄이는 일도 그냥 개인적인 선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재료가 왕의 밥상으로 모였다는 사실은 반대로 그 밥상을 줄이는 행동도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보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밥상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작지 않았습니다. 왕이 반찬을 줄이면 누가 그 뜻을 읽었을까요? 재난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왕이 밥상 규모를 줄이는 일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힘든데 왕만 배불리 먹을 수는 없다는 뜻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왕의 식사가 민심과 어긋나는 순간 화려한 밥상은 자랑이 아니라 부담이 됐습니다. 평소 수라상에는 흰쌀밥과 팥밥, 국, 찜, 조치, 김치, 장류, 그리고 12가지 반찬이 올랐습니다. 조치는 찌개처럼 국물이 있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들어도 많다고 느껴질 만큼 풍성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행동은 더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가득 차 있어야 할 상이 비면 궁궐한 사람들은 나라 사정을 떠올렸고 궁궐 밖 사람들은 왕이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크게 차리는 일과 일부러 줄이는 일은 서로 반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둘 다 왕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음식이 많을 때는 권위가 보였고 음식이 줄었을 때는 책임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권위가 사라진 뒤에는 어땠을까요? 그 많던 절차와 손기술은 밥상과 함께 사라졌을까요? 왕의 밥상은 더 이상 궁궐 안에서 차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밥상을 만들던 방식과 손기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궁중 음식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궁궐 밖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내부에서 일했던 안순환은 1909년 세종로에 명월관이라는 요리집을 열었습니다. 왕실 안에 있던 음식이 도시 사람들의 식탁으로 나오기 시작한 장면입니다. 이후 궁중 음식은 왕족과 궁녀들의 기업, 주방 상궁과 대령 숙수의 기술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입으로 전해지고 손으로 배워서 남은 지식이었습니다. 한이수는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일대 보유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궁중음식은 1970년 12월 30일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무형유산은 건물처럼 눈앞에 남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몸으로 익히고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기술과 지식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왕의 밥상은 사라졌지만 칼질의 속도, 장을 맞추는 감각, 상을 차리는 순서는 사람에게 남았습니다. 궁궐의 권력은 끝났지만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손기술은 다른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화려한 그릇보다 그 그릇을 매일 들고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조선 왕의 밥상은 왕 한 사람의 호화로운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죽상, 오전 10시쯤에 수라, 오후 5시쯤에 저녁 수라, 그 사이를 채운 사람들의 손길이 함께 굴러가는 자리였습니다. 왕이 먹기 전에는 누군가 먼저 맛을 봤고, 왕이 먹고 난 뒤에는 누군가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전국에 재료가 모였고, 흉년이 들면 밥상에 빈자리를 만드는 일도 하나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화려해 보이던 한 끼를 오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왕의 취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동과 위험, 기다림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의 밥상은 음식보다 사람을 더 오래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